안녕하세요. 오늘도 노혜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5번째 단원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의 변화와 민족운동에 대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5단원부터는 세계사 파트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사건들이 간단하게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중요한 사건, 인물 위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5단원 표지 보셨으니까요.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144쪽은 이제 여러 세계의 나라들 중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서구 열강의 그런 침략 그리고 간섭을 받게 되는데요. 자, 지금 제일 위쪽 상단에 보시면 지금 청나라의 황제였던 당시에 중국의 나라였던 청나라의 황제였던 걸륭제를 찾아온 외국인 사절단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오른쪽에 글에 나온 것처럼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3차례 절을 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3번씩 모두 9번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숙여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중국에 들어온 유럽인들이 이걸 너무 굴욕적인 행위라고 여겨서 이제 바꾸자 악수하기를 요청해서 그 뒤부터는 악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예전처럼 파워가 강했다면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서행에 강력한 무기를 앞세운 함대가 해안가에 정박해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의 밑줄 그으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8세기 후반 1700년대 후반부터 사회 경제적인 모순과 관리들의 부정부패, 청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년교라는 종교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생겨납니다. 한편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 홍차의 소비가 크게 늘면서 중국에 대한 관심, 특히 중국산 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이 계속 청과 무역을 해봤더니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왼쪽 상단에 보시면 초기 무역해서 나오죠. 요런 형태가 등장이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초기의 무역에 청과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거래를 해왔고요. 청은 청의 상업을 관리하는 공적인 기관이에요. 공행이라는 부서에서 광저우라는 하나의 도시만 열어서 거래를 합니다. 17, 18세기에 그런데 생각보다 차, 비단, 도자기, 청나라의 것이 훨씬 더 잘 팔려요. 그래서 영국이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해 가고 이 대가로 영국은 은을 청에게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영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의 물품을 사고 은을 대가로 지불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그러면 교과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걸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차를 수입하고자 무역 적자가 났어요. 그리고 막대한 양의 은이 유출되다 보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청과의 무역 불균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 들어간 은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두 번째 삼각무역이라고 나와 있는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삼각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청에게 지불한 이 은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에 수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밀수출, 몰래 수출하고 청에 들어갔던 이 은을 다시 인도로 가지고 오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쉽죠.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는 그리고 또 영국산 공산품들, 면직물을 비롯한 여러 상품들을 많이 수입해 갔던 인도이기 때문에 공산과 면직물을 수출하고 대가로 은을 다시 영국으로 회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삼각형의 패턴을 우리는 삼각무역이라고 하죠. 자, 다시 그러면은 교과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각무역의 모델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선 아편을 밀수출하는 것을 삼각무역이라고 한다. 이걸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국에 생산한 면제품 인도에 팔고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청에 밀수출하는 거죠. 아편에 팔아본 돈의 일부로 중국산 차를 사고 나머지는 본국으로 보내 산업혁명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자, 아편이 크게 많이 이제 청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왼쪽에 보시면 이 중국인들이 아편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됐고요. 1839년 아편 수입량이 약 400만 명의 아편 중독자가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이 청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청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자, 오른쪽 페이지 14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편 밀수 때문에 생긴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자 청은 정부에서는 임칙서라는 장군을 광저우라는 도시로 보내서 영국 상선에 실려있던 아편을 몰수합니다. 그래서 임칙서가 이 아편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러자 영국은 119실 엄청난 손해가 났다라고 하면서 아편 전쟁을 터뜨립니다. 이게 1차예요. 1차. 뒤에 또 한 번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무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는 청의 배는 여전히 바람이 불어야지 움직이는데 반해서 유럽의 배는 영국산 배는 증기의 힘으로 이동했던 그런 배 모습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난징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번호를 안 매겼네요. 이렇게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 난징 조약에 매우 불평등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징 조약은 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영국의 무역은 그 뒤로도 별로 개선이 되지 않아요. 어지간한 물건들이 다 나라 안에, 중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영국산 물건에 대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이에 영국은 다시 한번 에로 사건의 구실로 프랑스와 연합해서 다시 청을 공격해 수도 베이징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2차 아편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청은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잇따라 체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굉장히 더 많은 요구를 청이 들어줘야 됐겠죠. 중국 북부와 창장강 연안의 여러 항구를 추가로 개항했고요. 외국 공사에, 그러니까 외교관이 베이징, 수도 베이징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하고 크리스트교 종교까지 허용을 했고요. 포교할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영국의 주릉반도까지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서 러시아가 중재를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는 조약의 대가로 연해주까지 넘겨받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에로 사건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 불평등 조약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먼저 첫 번째 아편전쟁 때 1차 아편전쟁 때 영국 함대가 광저우와 난징을 점령하자 난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 첫 번째 조약이죠. 이에 따라 청은 무슨 조약을 내용을 체결했냐면 광저우, 푸저우, 상하이 등의 5개 항구를 개항하고 홍콩을 영국에 넘깁니다. 자, 지도에서요 잠깐 보시면 광저우, 그 다음에 푸저우, 상하이는 수도 베이징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5개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꼭 공행을 통해서 중국의 특허받은 상인인 공행을 통해서 거래하던 것을 없애고 또 굉장히 큰 많은 배상금을 지불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아편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청의 일방적인 양보만 있었다. 굉장히 불평등했다라는 거,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 바로보다 난징 조약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이후에 맺어진 조약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도 역시 마찬가지 더 많은 항구를 개항하고요. 더 많은 이권을 청에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불평등 조약의 핵심 내용은 해가지고 나오죠. 4번. 치외 법권의 인정. 유럽인들이 관리하는 땅 안에서는 유럽인들의 법을 따른다. 중국 법을 안 따른다는 얘기죠. 관세 지주권의 상실. 중국 안에서 거래를 하면서도 중국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체해국 대우의 허용. 만약에 중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먼저 조약을 체결했던 나라도 그 내용을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등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은 문호 개방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가뜩이나 이제 힘든 중국의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망해가는 청나라에 대한 불안, 불만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편 전쟁으로 청의 위신은 크게 손상되었고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청나라는 아편 전쟁의 배상금을 지불하고자 일반 사람들한테 세금을 늘렸고요. 물가까지 폭등하자 민중의 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에 청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각지에 비밀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조직한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태평 천국 운동이 일어납니다. 태평은 유교의 천국, 유토피아를 얘기하고요. 천국은 크리스토교의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청의 타도를 주장하고 크리스트교와 유교 사상을 융합한 이상국가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남녀 평등, 토지 균등 분배 및 아래쪽에 보이는 전족과 같은 잘못된 악습을 없애자 등의 개혁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의 호응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중국의 중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당시 청은 이들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인 신사층, 그러니까 지방에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간신히 진압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태평천국운동에서 주장했던, 홍수전의 태평천국운동에서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개혁 내용이 나오는데요. 천조 전무제도라고도 해요. 가장 내용이 집약된 것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골고루 나눠주자라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도 만주식의 청나라식의 변발을 없애자. 그 다음에 전족도 없애자. 그 다음에 여성을 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렇게 가지는 것도 없애자. 노예제 폐지하자라는 등등의 제도를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두 번째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라는 운동, 양무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서양의 무기의 우수성을 깨달은 이 중국인들이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산업을 키우고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특히 태평천국 운동을 마무리하는 데 공이 컸던 증국번, 이용장 등의 장군들이 주도를 했고요. 이들은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군대를 근대화하려는, 특히 군수공업의 힘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기개발연구소와 같은 개념이었던 금능기기국이고요. 보시면 120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했고요. 서양식 총과 화약을 제조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용장 부대에서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무운동은요, 군사 중심의 근대화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이 조직적인 그런 지원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땐 추진이 되다가 돈이 없으면 추진이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보수 세력은 반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반쪽짜리 성과였다. 나중에 이제 양문동에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 조선의 청일전쟁에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는데 중간에 관리들이 이 투자 비용을 다 빼먹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신 포탄이 있는데 포탄을 대포에 넣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포탄 만드는 돈을 다 빼돌려서 나중에는 돌멩이, 진흙, 모래 이런 것들을
포탄 대신 사용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양모운동까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에 충격을 받은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캉휘에위, 량치차오 등이 새롭게 스스로 강해지는 운동을 만들자라고 해서 변법자강 운동을 펼칩니다. 서양의 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꾸자 그래서 변법을 주장했는데 특히 일본의 근대화의 상징인 메이지유신을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도입을 하느냐 이들은 이펑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근대화와 함께 근대교육, 신식군대, 민간산업 양성 등의 여러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자, 강한 나라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에 가장 이제 타격을 입었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밥그릇 가지고 있었던 권리층이겠죠. 이런 관리들이 반발하고 거기 중심에는 오른쪽 하단에 나오는 이 서태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세력이 크게 부딪히게 되고요. 보수 세력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량치차오, 그 다음에 캉휘에이의 개혁은 실패, 100일 만에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아래쪽에 서태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 차례 일어났던 개혁운동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는 가운데 서구 열강의 침략이 계속됩니다. 이에 맞서서 외국 세력을 배척하자, 우리 스스로 일어나자라는 여러 단체들의 활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산둥지역의 의화단에 대해서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라고 하면서 반회세, 외국 세력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든 시설이죠. 교회를 습격하고 철도시설을 파괴하고 베이징에 있던 외국 외교관의 건물, 공간까지 공격을 합니다. 청은 이 의화단의 활동에 뒤에서 지지를 해줘요. 청의 입장에서도 중국 안에 들어있는 외국인들이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열강에 대항하고자 하지만 영국, 러시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8개국 연합국이 중국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베이징을 점령하고 의화단을 진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무기의 차이가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의 무기가. 이후 청은 다시 또 이 강대국들에게 무릎을 꿇고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이 의화단 운동의 결과 외국인들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하고서는 외국 군대를 베이징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게요. 의화단 운동이 실패하면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더 본격화되자 서태후 등의 보수 세력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드디어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순원을 중심으로 한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국 동맹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족 왕조를 아예 없애고 그리고 왕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고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하는 삼민주의를 내걸고 혁명운동을 추진합니다. 당시 청은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돈 나올 구멍이 없을까 찾다가 민간인이 가진 철도를 국가 소유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를 담보로 외국 자본을 빌려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청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기 지도에 무창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무창에서 혁명운동의 영향을 받은 신식군대가 반청, 청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1911년입니다. 이에 동조한 각 지역의 다른 사람들도 같이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신의 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순원은 이 상황에서 난징을 수도로 삼아 새로운 이제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임시 대총통에 취임합니다. 깜짝 놀란 청 정부는 부랴부랴 여기에 군대를 보내겠죠. 이때 온 사람이 위안스카이란 장군인데 위안스카이는 오히려 여기 와서 순원과 거래를 하게 돼요. 순원은 청을 무너뜨리는 조건으로 위안스카이에게 자신의 총통 자리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그 뒤에 자신의 이름을 딴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요. 여러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우왕좌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안스카이도 욕심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사망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서구 열강의 침략이 계속되고 각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파워게임을 하는 상황 속에서 대혼란에 들어가는 게 당시의 중국이었다까지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149쪽 중국의 근대화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입니다. 근대화 과정에 제시했던 활동가들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장은 양무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캉웨이는 변법 자강운동.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용장은 기술을 익혀야만 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캉웨이는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순원은 서양의 열강 세력을 무너뜨리고 또 이 흩어져가는 혼란스러운 만주족을 무너뜨리고 뭘 해야 된다? 새로운 공화정부를 건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물이 주장했던 핵심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과제 1번 이 세 사람이 제시한 중국의 근대화 과정을 정리해보자. 정리할 수 있겠나요? 자, 이용장은요 뭐라고 했었어요?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 무기 만드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캉웨이는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상까지 바꾸자. 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순호는요 공화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각각 주장했던 정치 형태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용장은 황제를 인정합니다. 황제 지배 체제였고요. 이때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캉웨이는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었고요. 순원은 공화정을 강조를 하죠. 공화제, 공화정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래쪽에 학습 내용 확인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19세기 이전 영국은 중국과 상강무역에서 막대한 은을 중국에 지불하였다. 상강무역이죠. 그죠? 상강무역해서 이 은을 다 회수를 합니다. 중국본 이용장의 한인 관련은 태평천국 운동을 돕지 않죠. 이 사람들 양무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네요. 청을도와 서양세를 몰아내자라는 의화든 운동, 얘는 맞죠. 순호는 삼민주의를 주장해서 혁명운동을 추진했고요. 관련 있는 대로 연결하세요. 아편전쟁으로 난징조약, 불평등조약이 2차 아편전쟁 에로우 사건 때문이고 변법 자강운동, 입헌군주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토지 균등 분배와 악습 철폐는 바로 태평천국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원의 삼민주의를 강제했던 신해 혁명, 신해년에 일어난 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선언이 됩니다. 중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